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임명됐습니다. 부실 검증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참석 의원 중 56%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열린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가 여러 비판만 남긴 채 마쳤습니다. 공청회를 주최한 산업부 측은 특정 단체 소속 시민의 공청회 참석을 제한하고 일부 참가자들의 가방 검사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장그래들과의 연대를 목표로 시작된 장그래 대행진 3일차인 오늘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보호받을 수 없었던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메르스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을 향해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대응을 고집한 결과 메르스 확산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된 뒤 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황 총리는 취임식을 갖기도 전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본인이 메르스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깜깜이 청문회에 대한 비판은 결국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김종훈 기자와 이 사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네, 결국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황교안 후보자는 병역 기피와 전관예우 의혹, 정치적 종교적 편향성, 역사관 등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총리 후보자들이 낙마한 이유가 된 모든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낙마와 연결되는 결정적 증거 제시가 부족했고 메르스 사태 확산 등으로 총리 공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높아 야당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야당이 오늘 총리 인준 표결에 참석한 주된 이유인데 결국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 28일 만에 국회 인준을 받아 박근혜 정부의 세 번째 총리가 됐습니다. 예, 황 후보자를 향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병역 비리는 기본이고 또 전관예우 논란이 상당히 큰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너무 쉽게 통과됐다. 이런 지적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결과만 놓고 보면 다소 싱겁게 총리 인준이 된 게 사실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에는 전체 298명 의원 중에 새누리당 156명, 새정치연합 119명, 비교섭단체 3명 등 총 278명이 참여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해명되지 않은 의혹이 많다 보니 얼마나 반대표가 나올지도 관심이 집중됐는데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여야 모두 이탈표는 없었습니다.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로 찬성률 56.1%로 52.7%를 받은 이왕구 전 총리 인준 당시보다 약간 높은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인준 반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황교안 총리 후보 인준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오만과 불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진정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어서 역대 최악의 총리를 탄생시키는 조연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발언이 내부 결속에는 통했지만 새누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황교안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한 부적격, 무자격 후보라며 소속 의원 5명 모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예, 오늘 황 총리, 국무총리 임명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 이임식도 있었죠. 네,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될 무렵에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 이임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총리는 자신의 성과 1호로 통합진보당 정당 예산을 꼽았는데요. 황교안 총리의 별명이 미스터 국보법인 걸 감안하면 당연한 선택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이임사 첫머리에 위원정당 해산 결정이 선고되고 국회의원 내란 관련 사건은 엄단, 헌법 부정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켜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황 총리는 폭력 집회와 시위 등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른 일관성 있는 법 집행으로 준법 집회와 시위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자평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3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로써 황교안 국무총리는 제44대 대한민국 총리가 됐습니다. 예, 헌법 부정 세력에 대한 자의적인 규정이나 또 헌법상 집회 시위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올해 법무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것 또한 논란이 됐는데요. 앞으로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지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야당의 경우에는 오늘 국무총리 인준을 전제로 제2의 황교안법을 만들자 이런 요구도 했다고요. 네, 총리 인준 표결이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야당은 제2의 황교안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거쳤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거치면서 국회에 남겨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소위 황교안법입니다. 2번의 청문회를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거나 국민에게 소명을 한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입법부를 어떻게 우롱할 수 있는지만을 여실히 보여준 후보입니다. 네, 일명 황교안법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이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 내역 자료 119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자문사건이라며 상세 내역을 모두 지운 채 제출했습니다. 야당에서 이른바 19금 사건이라고 이름 붙인 이 수임 내역인데 자료를 바탕으로 묻고 사실을 밝혀내야 하는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니까 청문회가 사실상 반쪽짜리 청문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번 황교안 후보자 인준 표결 참여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특위를 여당이 수용한 것을 전제로 해서 총리 임명 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황교안법 제정을 전제로 한다고는 하지만 야당의 경우에는 무기력하게 끌려다녔다. 이 비판에서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다는 그런 해석도 되는 부분이고요. 또 새누리당도 전향적으로 태도 변화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황교안 후보자 국회 인준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인사청문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총리 인사특위 여당 간사를 맡은 권성동 의원이 앞장섰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야당이 주장하는 후보자의 비협조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했던 청문회 기간을 이틀에서 3일로 늘려주었고 야당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을 대부분 다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성실하게 응하게 하는 등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아직까지도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인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눈여겨볼 점은 권 의원의 발언에 맞춰 여당 의원들이 보인 태도인데요. 권 의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황교안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은 잘했다는 말을 하며 동조했습니다. 이번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로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도덕성에도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 인사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야당의 덕목이 아닙니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황교안 후보자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위 제2의 황교안법으로 불리는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예, 만약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땐 또 어떤 말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예,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골자로 하는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문점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미리 공청회 신청을 받은 산업부는 일부 주민을 참석자 명단에서 제외했고 공청회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들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오늘 공청회는 개최 의미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서 끝났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서울한국전력공사에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원전 2기를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공청회의 골자지만 신규 원전 후보 부지인 삼척, 영덕 주민들은 입장이 가로막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일까지 인터넷으로 입장권 신청을 받았는데 이를 놓치거나 신청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보장한 첫 공청회 자리인데 입장권 부여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게 말이나 되는가?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도 받아들일지 못할 정도로 우리 정부가 한국전력이 참으로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입장권을 받았는데도 공청회 입장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가방 검사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 가방 가지고 들어갈 권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가방 확인만 해주시면 들어올 수 있다고요. 저희 가방 확인을 왜 해줘야 되냐고. 저희 경찰도 아니고 당신 저희 한전 청원경찰입니다. 경찰도 그런 권한 없어. 경찰도. 대한민국 어디야? 공청회를 주최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의견의 다양성 확보가 참가자 선정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청회에 희망을 하신 분들이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한 의견을, 동일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을 전부 다 입장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특정한 단체에서 예를 들면 10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2명 내지는 3명의 대표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이런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하지만 공청회 좌석을 메우고 있던 대부분의 참가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청회가 끝나기도 전에 빠져나가 끝날 무렵에는 421석 중 147석, 약 35%의 좌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공청회 입장을 원했던 삼척 영덕 주민은 50여 명입니다. 정의당 김재남 의원은 산자부가 법으로 의무화된 공청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청회 시작부터 삼척 영덕 주민이 입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부터는 법적으로 공청회가 의무화되어 있고 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공청회 자리에는 누구든 전력 소비자라면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관계 이해자들은 직접 들어와서 직접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국민의 뜻과 합의에 기초해서 수립해야 할 의무가 산업부에게 있습니다. 공청회는 어수선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을 입장시켜달라는 참가자들의 항의에도 산자부 측은 약 30분 동안 준비한 발표물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이 의자 위에서 항의하는 참가자를 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다는 것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은 게 아니라 지금 공청회가 무효라니까요. 불법입니다. 이 공청회가. 시민단체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공청회는 무효라고 주장하다가 의견이 묵살되자 결국 퇴장했습니다. 공청회 자장인 신정식 교수는 시민단체가 퇴장한 직후에야 참가자들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아까 제가 자장으로서 약속한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으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단 지금부터는 하나 제가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참았습니다만은 소란을 계속 자장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에는 저도 정말 싫지 않은 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질서, 소란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주민 입장 제한을 항의하는 시민단체가 빠지자 공청회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원전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빠진 공청회는 부실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서면 질의도 3건밖에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의견 개진을 서면 질의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공청회 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산업부에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공청회 이후에 서면을 통해서 질의를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신정식 교수가 공청회 이후에도 서면 질의와 답변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했지만 결국 공청회 절차는 끝났습니다. 산자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26일쯤 국회에 보고한 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전국 장그래들과의 연대를 목적으로 하는 장그래 대행진이 3일차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울산의 현대중공업을 방문했는데요. 업무 중 사망했지만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보상에서조차 차별받고 임금과 퇴직금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현장 취재하고 있는 성지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성지훈 기자. 네, 성지훈입니다. 우선 오늘 장그래 대행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장그래 대행진의 3일째 일정은 울산의 현대미포조선에서 시작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복직투쟁 농성장에서 일정을 시작한 장그래 행진단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주의 노동자들과 울산과학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울산 홈플러스의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울산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결합한 행진단은 울산 시내 곳곳을 행진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지금까지는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포만의 장그래에게 노동조합을 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문화제에는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물론 정규직 노동자들도 참석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는 문화제 슬로건이 미포만의 장그래에게 노동조합을 이라는 건데 의미가 뭡니까? 네, 미포만에 자리 잡은 현대중공업에는 4만 5천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내하청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에도 10,000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내하청 노동자들 대부분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활동을 금기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없어 사측의 부당한 대우에도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난 11일 작업 중 800kg 무게의 철판에 깔려 사망한 강아무개 씨도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입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현대중공업 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상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가입이 이 같은 부당 대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의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청 지회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독려하는 하청노조 집단 가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이때까지 숨죽여 왔습니다. 업체 폐업이 되고 죽어나가도 동료들이 피 흘린 자리에 일을 해야 했고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집단 가입 운동을 통해서 그나마 이렇게 노동조합으로 모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이번에 좀 봤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 예, 오늘 아침에 장그래 행진단이 현대미포조선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이들이야말로 대표적으로 노조의 힘이 필요한 이들이라고 하더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업체인 KTK의 사장은 지난 4월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폐업을 통보한 후 잠적했습니다. 2달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였습니다. 하청업체인 KTK 먹튀의 주된 요인은 원청인 현대미포조선의 비용 삭감에 있지만 정작 현대미포조선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공장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오늘이 67일째입니다. 농성을 시작할 때만 해도 90여 명이던 KTK 소속 하청 노동자들은 이제 5명만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농성장을 철거하려는 사측의 관리직과 싸워야 하고 경찰 투입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도 사측 관리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집회를 진압하려는 경찰과도 마찰을 빚었습니다. KTK 소속 하청 노동자들은 투쟁이 시작되고서야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같은 조선업계 하청 노동자들은 물론 인근의 울산과학대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만나 본격적인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장그래 대행진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행진단은 내일 경주를 향합니다. 경주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와 문화제가 열립니다. 이후 대구에선 저임금 노동자들과의 연대활동, 충남 지역에선 불법 파견 기업에 대한 규탄 활동을 진행합니다. 25일에는 수도권으로 돌아와 학교 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납니다. 27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행진의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한편 서울에서 출발한 중앙행진단 외에 호남과 제주에선 지역행진단을 따로 꾸려 자체적인
당근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27일 열리는 민주노총 결의대회 집결에 행진단 활동을 마칩니다. 예, 성지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조와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조와 여기는 국민 TV. 삼성 서울병원에 대한 메르스 확산 책임론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아닌 정부가 뚫렸다면서 자체적인 방역 대책을 고집해왔던 병원 측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사과하는 모습이 전해지자 논란은 오히려 더 커졌는데요. 정부와 병원 모두 위기관리 대응에 실패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은필 기자입니다. 메르스 사태 29일째인 어제 송재훈 삼성 서울병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송 원장은 어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메르스 사태 때문에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메르스 확산이 꺾이려면 전체 환자의 반이 나오고 있는 삼성 서울병원이 어떻게 안정이 되느냐가 관건이라는 박 대통령의 질책이 나온 뒤였습니다. 같은 날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단도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해 삼성 서울병원이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것이라고 말했던 정두련 삼성병원 감염내과 과장의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셈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165명 중 절반에 가까운 80여 명의 감염 경로가 삼성 서울병원으로 확인되면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삼성병원이 어쩔 수 없이 사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대통령과 삼성병원이 수습 국면에 나선 것이라며 대통령이 뒤늦게 나선 건 마지막에 본인이 진두지휘해 메르스가 정리됐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정무적 판단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재훈 원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거는 둘이서 그렇게 잘못한 사람끼리 서로 사과할 게 아니고요. 벌써 21명의 그 고인이 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있고 격리돼서 생업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국민에게 먼저 사과하는 게 대통령이 먼저 해야 될 일인데 둘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웃기죠. 네. 변 국장은 또한 송 병원장도 현재로선 이제 정부 관리하에 들어가겠다는 제스처를 보이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 삼성 서울병원은 부분 폐쇄 상태입니다. 이미 큰 손실을 입은 셈으로 향후 정부와 손실 보상 등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을 낮췄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와 삼성병원이 뒤늦게나마 메르스 종식에 나서고 있지만 사태 초기 드러난 정부와 삼성병원의 불합리한 관계는 꼭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른바 삼성은 취해법권이고 열애 대상이냐는 비판입니다. 메르스 사태 초기 정부는 삼성병원이 역학조사와 방역을 스스로 하게끔 했을 뿐 아니라 삼성병원이 자세한 정보 공개를 꺼린 부분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겁니다. 지난 14일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삼성 서울병원장이 감염내과 전문의여서 병원 내에서 직원, 의사, 간호사, 환자 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해 관리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관리 책임을 삼성병원 측에 맡겨놓았다고 실토한 셈입니다. 이에 변 국장은 현 사태가 삼성의 오만과 정부의 무능이 낳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쪽은 정부가 직접 이렇게 PCR 검사를 검체 검사를 했는데 삼성에게만은 삼성이 자체적으로 하라는 식으로 내비뒀었어요. 인력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 타워가 되려고 했을 때 정부는 인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고맙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맡겨뒀었던 거 자율에 그것이 이렇게까지 많은 감염자를 낳게 됐던 문제였고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지난 15일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근본적 방역은 국가의 몫인데 이상하게도 정부가 역학조사와 방역을 삼성병원에 대부분 맡겼다며 정부가 삼성에 맡겼든 삼성이 정부에 요청했든 둘 다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에게 맡겼다면 또는 요청했다면 어쨌거나 둘 다 문제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네. 해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데 네. 언딘에게 맡긴 작년 세월호 참사가 갑자기 저는 오버랩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제 세월호 사건과 좀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고된 사태라고 하는 것이 네.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한편 삼성그룹이 편법 혹은 위법으로 삼성병원을 운영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삼성서울병원은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생명 등 계열사가 기부한 돈으로 적자를 메꾸고 남은 돈은 자산을 불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편법 내지 불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병원은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직할병원으로 삼성가가 공익재단을 이용해 편법 상속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또 다른 책임의 축으로 삼성서울병원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일도 최소한의 조건은 갖추어진 다음 이야기지요. 하늘에 물이 없는지 목이 타는 밭을 보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어려운 시대입니다. 평안하시기 빕니다.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조합원 협동조합 교육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명기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